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고개 돌렸습니다. 코스피 측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 오늘장 부담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 시간이 갈수록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양지수의 수급적인 부담감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괜찮은 종목들도 곳곳에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사연관 차장님과 이야기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살피고 확인해 보시죠. 양지수는 약보합권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 대비 상승 탄력을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혹은 2차 전지 밸류체인 그렇게 선전해주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LNF가 오늘 장에서는 1% 정도 올라갑니다. 3개월 사이에 한 25% 떨어진 LNF인데 오늘 장 그래도 버텨주는 시세는 나오고 있네요. 뭐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 쪽이 비교적 견조합니다만 그래도 보합권 정도이고요. 뚜렷하게 대형주 시세는 오늘 부재한 상황이죠.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 관련주 혹은 통신 장비, 일부 조선주들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승소 소식이 원전에는 힘이 되어줬고요. 통신 장비는 오늘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바가 있는데 그 영향권에 좀 들어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자, 시장 분위기 훑어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들, 특징주들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VT인데요. VT가 지금 짧은 시간인데 1시간 사이에 좀 변동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리들샷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서 올해 정말 한 5,000원에서 2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이 변동을 어떤 기회로 활용해야 될까요?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사기에는 아마 차트상으로만 보셨을 때는 사기 좀 힘드실 어렵죠.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가성비 화장품은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시카 리들 원료라는 것과 마이크로 니들이 합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발랐을 때 좀 따끔한 느낌이 드는 건데 그 입자가 피부의 모공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술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약간 피부의 겉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에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이트나 이런 곳들 보면은 정말 순위권에 이쪽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했다 하면은 행사에서 전부 다 완판되는 이런 기록들로 지금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향후에 일본의 역직구 이런 쪽까지도 사업 영역을 넓힐 수가 있고요. 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쪽들까지도 이런 SNS 붐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주가상으로는 지금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실 때까지 약간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을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VT의 시세적 측면의 내용 점검했고요. 또 하나 자화전자 들여다볼게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힘을 내고요. 오늘장도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강하네요. 5% 정도 상승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을 필두로 한 아이폰 이제 관련한 부품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등장합니다. 밤사이 미국 이제 해외 IB 측에서 아이폰 잘 팔릴 거야 이런 의견들이 꽤 나오긴 했는데요.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 자화전자 필두로 해서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글쎄요. 일단 초반에는 좀 흥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스마트폰은 조금 정체로 들어왔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 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폰 15가 과연 얼마나 팔릴 것이냐 이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가름자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애플량으로 액추에이터 이제 OIS라고 하죠. 매출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아이폰 15에서 한 개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예측했던 전체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조금 매출은 하향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판매량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조금 더 기대해야 될 부분들은 아이폰 16 쪽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또 8월 달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공급 모델 자체가
기존의 1개에서 2개 정도로 증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OIS의 부품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쌍바닥을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일봉상으로 24,000원대에서 잡았어요. 잡고 나서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수급이라던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지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눈에 띄는 특징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 다룰까요? 열어보시면 현대제철입니다. 드디어 바닥 탈출인가? 현대제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도 3만 원대, 지금도 3만 원대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조금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디어 정말 바닥 탈출 가능한지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SK증권 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았던 게 9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잡고 있어요. 지금 당장 3분기 실적 기대는 별로 없던데요. 네,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익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컨센서스 정도 맞춰 나가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급격하게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원재료 가격 추이를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차량용 강판 이런 것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유통량 열현과 이제 두꺼운 판이죠. 후판 가격 같은 것들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어떤 철강 감산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철강주 전반적으로 좀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적에 대한 포인트 먼저 잡아주셨는데 당장 3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4분기 실적부터 좀 기대 요소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이에요. 사실 철강 섹터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완전 미스매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탄소 중립은 철강 업체, 어떤 제조업체건 피할 수가 없는 이제 ESG 환경 트렌드의 변화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증권에서 탄소 중립에 있어서 굉장히 현대제철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이제 전기로입니다. 현대제철이 국내 최대의 전기로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전기로들을 통해서 철강을 조강하고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점점 더 구축을 해나갈 것 같고요. 탄소 배출의 절감 목표를 보면은 2030년에 2018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줄이겠다. 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2025년에 연산 100만 톤의 프리멜팅 전기로 상업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2029년에는 연산 100만 톤급의 전기로를 신설하고 가동할 그런 계획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생산 능력 절반이 전기로인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흐름에 맞춰서 밸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환 과정 탄소 배출에 있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들여다봤고요. 세 번째는 언제나 그랬듯 이 밸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보통 PBR 한 배 하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철강 쪽은 그에도 참 못 미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수치, 이론대로라고 하면은 1배는 적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시장이 꼭 그렇게 이성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는 각각이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여기에서 지금 이제 DB금융투자에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밸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업황이 바닥을 통과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중국 철강 업체의 아까 말씀드렸던 감산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판단 거기다가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PBR이 아까 이제 한 배 말씀해 주셨는데 0.3배가 안 돼요.
0.27배 너무 정도의 낮네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글로벌 피어 그룹들 대비했을 때에도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중국, 일본의 철강 업체들의 글로벌 피어 그룹의 PBR을 보게 되면 0.7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0.27배는 0.7배 대비해서도 너무너무 밸류가 싸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철강 시황이 만약에 중국 쪽에서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가 되겠죠. 근데 오히려 감산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그때는 밸류를 더 높여서 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2번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쪽에서도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대제철 오늘 의견 전해주셨고요. 증권가 의견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DB금융에서 목표가 5만 원, 삼성에서는 4만 5천 원, 현대차증권에서는 5만 4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현대차증권의 목표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좀 추이를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소외돼 있는 종목 특집 느낌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유커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차트 보시면 정말 와 이렇게까지 네. 1년 내내 밀릴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포인트들 하나씩 잡아보죠. 네. 신세계 인터 패션 브랜드 보브, 지컷 또 혹은 생활 브랜드에선 자주 있고요. 맞아요. 자체 브랜드들 꽤 유명한 걸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주가에 전혀 영향이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로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화장품에 100% 특화된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3분기에도 역시나 아쉬운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일단 거기다가 해외 패션 쪽에서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컸었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셀린느. 네, 그 브랜드가 이제 단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10년 운영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이런 브랜드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국내 패션 소비가 최정점에 달했습니다. 해외와 국내 패션 전부 다 합쳐서 사업부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11%에 달할 정도로 최정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로 오니까 5%대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위축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체 브랜드의 화장품은 매출이 계속 부진합니다.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운영권들을 따와서 해외 브랜드들을 판매하는 건데 그게 빠지니까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면세점의 따이공 수요도 여전히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소비 여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도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스몰 럭셔리. 스몰 럭셔리라는 트렌드에서 네. 과연 신세계인터가 가진 어떤 점이 부각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MZ세대를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시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유통 네. 쪽에서요. 그런데 이 MZ세대가 소비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 40대, 50대 대비해서는 조금 일반적으로는 작다라고 보이고 구매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작죠.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작은 구매력 속에서 오히려 이런 엄청나게 고가를 파는 게 아니라 스몰 럭셔리라고 해서 우리가 명품 중에서도 MZ세대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팔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네. 23년도에 이런 브랜드들을 신규 출시 7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출시한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유안타증권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 브랜드인 브루넬로 쿠치넬리 그리고 크로마츠, 어그 같은 것들은 두 자리 성장을 계속 지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보이는 브랜드들이 기존에 있는 데다가 스몰 럭셔리 브랜드들을 계속적으로 출시하면서 MZ세대의 매출을 계속 끌어내겠다라는 전략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뭐 중국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신세계 인터에 무엇을 사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화장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대형주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 있었을 남부럽지 때 않죠. 바닥 대비해서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샀던 가격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 밑에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안타 쪽에서도 이제 밸류 리레이팅은 화장품이 결국에는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은 방한 중국인 수가 코로나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그 대비 비중 봤을 때 점차적으로 20년, 19년까지 피크를 찍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 폭망이죠. 네. 근데 다시 유커가 이제 돌아오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이런 브랜드들이 다시 팔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19년도에 한창 잘 나갔을 때 대부분이 면세점 매출 2,930억 중에 대부분이 코스메틱이었습니다. 그때 PER 밸류를 얼마를 받았느냐. 한창일 때니까 32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은 557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지금 코스메틱 유통 브랜드 수가 18개 정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강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까지도 같이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결국에는 단체 관광객이 방한하면서 코스메틱의 매출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증가가 되는가 이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 라인들 보시면 얼마 전에 14,000원 저점을 찍고 조금 회복을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대신증권에서 28,000원 내다봤고요. 신영도 동일하네요. 유안타 25,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만 회복해줘도 사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되돌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잘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